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직장인 책장인입니다. 최 사장 작가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역사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크게 원시 공산사회, 두 번째로는 고대 노예제도 사회, 세 번째로는 중세 봉건제 사회, 네 번째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회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원시 사회부터 근대 사회까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와 자본주의의 특성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공산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없었던 공산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산 수단이 탄생하면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사회 내에서는 상하 관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수단, 즉 효율이 좋은 돌도끼나 도구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들은 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주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지시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수단은 고대 노예제 사회로 오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왕과 그렇지 않은 노예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계급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대 사회에 와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뉩니다. 이것들을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사회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공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 항상 팔려고 내놓은 상품들은 엄청나게 많죠. 오죽하면 제발 자기 물건을 좀 사달라고 광고까지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공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럼 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수요를 늘릴 쉬운 방법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제국주의 사회에서는 식민지를 늘려서 시장을 개척했는데요. 영국은 인도, 스페인은 남미,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각각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자본주의의 특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독일은 뒤늦게 산업화가 되면서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식민지를 얻을 수가 없었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의 대외적인 명분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함으로써 독일이 러시아에다가 선전을 포고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유는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은 패전하였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이때 한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시장 개척을 통한 수요 창출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장 개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세계 경제 대공황 상태가 발생합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될수록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비가 또 위축되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니까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러시아, 독일은 각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미국은 공공건설 사업을 통해 돈을 풀어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가 증가하니 공장 가동을 해야 할 일자리가 늘어가는 방식의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서게 되고요. 독일은 나치당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군국화의 길로 갑니다. 이때 독일은 전쟁 배상금 때문에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대공황까지 겹쳐서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이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전쟁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선동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유럽에서의 지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을 했죠.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요.
탄생을 했는데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자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집정관에게 죽도록 이제 판결을 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예수가 죽습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사흘 있다가 환생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요. 400년 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유럽은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이 됩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범죄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좀 천시를 받던 상업이나 대부업 이런 쪽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상업과 대부업은 지금에 와서 무역업과 금융업이 되면서 유대인에게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합니다. 히틀러 입장에서는 집권은 일단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말은 해놨는데 이제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전쟁을 그냥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간 거죠. 근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에 독일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돈이 당연히 없었고, 그렇다고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야, 너네랑 전쟁하고 싶으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그리스도를 죽임 야비한 민족으로 몰아가지고 처단한 후에 성스러운 독일을 재건한다라는 명분으로 인종 청소를 감행하게 됩니다. 내막은 유대인을 이제 학살해가지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부를 독일이 차지해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요. 이때 추축국인 연합국과 싸운 동맹국은 독일과 일본이었고요.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이 됩니다. 여기서 일본이 갑자기 왜 꼈나 싶겠지만 이 당시에 일본도 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은 대륙 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거고요. 대륙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노리고 있었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은 결국에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8월에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을 맞게 된 다음에 천황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 날이 8월 15일이고요. 4월 15일이 종전일이 되는 거고 동시에 일본한테 식민지였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날이 광복절이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은 동맹이기는 했지만 공동의 적, 독일과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맹을 했었던 것 뿐이고요. 적이 일단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냉전 시대. 냉전 시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1991년까지입니다. 냉전 시대까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였다고 하면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당시에 이제 다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직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렸지만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경제 파트를 하면서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는 신자유주의라는 체제에 살고 있는 거고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고려할 때 불과 2, 30년밖에 안 된 독특한 경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체제입니다. 자,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역사편 중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원시 사회로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